지난 3월 4일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기 전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여원을 찍었습니다. 2005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1,500원이 뚫린 순간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율은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원화가 싸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 숫자 하나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넘어가면 내 생활에 실제로 뭐가 달라지는지, 먼저 1,500원이라는 숫자가 갖는 무게부터 봐야 합니다. 이 선이 뚫린 게 역사적으로 딱 두 번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국 경제가 가장 무너졌던 두 순간에만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1,500원은 단순한 환율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 신호가 퍼지는 순간 외국인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선에 목숨을 거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최근 통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세계 주요국 64개국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보다 통화 가치가 낮은 나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수준입니다. 이 순위가 주는 충격 자체가 시장 심리를 더 짓누릅니다. 숫자는 심리를 만들고 심리는 다시 숫자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느냐? 원인이 하나가 아닙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 전쟁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글로벌 자금이 달러로 몰립니다. 위기 때 가장 안전한 자산이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달러 수요가 늘면 원화는 자동으로 약해집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퍼졌고 그게 환율 상승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통상 압박입니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갑니다. 3월 들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0조 원 이상을 빼갔습니다. 팔고 나갈 때 원화를 달러로 바꾸니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최대 1.5%포인트입니다. 돈은 금리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거기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을 사느라 꾸준히 달러를 삽니다. 밖에서도 안에서도 원화를 파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원화 약세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의 1,400원에서 1,500원대가 일시적 이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점, 즉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1997년이 얼마나 다른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1997년에는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달러가 없어서 IMF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당시 환율은 한때 2,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1997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1,500원이 그때의 1,500원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기억이 1,500원이라는 숫자에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외환 보유고가 아무리 많아도 심리가 무너지면 자금 이탈이 가속됩니다. 정부가 이 숫자를 막으려는 게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 생활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먼저 눈에 잘 안 보이는 경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 이자입니다.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도 내 이자가 오른다고 느끼신 분들 계십니까? 착각이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한국 채권을 덜 삽니다. 채권 수요가 줄면 채권 금리가 오릅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오릅니다. 조달 비용이 오르면 대출 금리가 오릅니다. 결국 내 이자가 오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건드리지 않아도 환율 하나가 이 연결고리를 타고 내 이자를 올리는 겁니다. 실제로 주담대 금리 상단이 이미 6%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다음은 항공권입니다. 항공사는 연료를 달러로 삽니다. 환율이 오른 만큼 연료비가 오르고 그게 그대로 항공권 가격에 반영됩니다. 코로나 이후 꾸준히 늘던 해외여행 수요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선 이유입니다. 환율이 여행 자체를 막고 있는 겁니다. 유학생 가정은 더 직접적입니다. 미국 사립대 한 학기 등록금을 2만 달러로 잡으면 1년 전 환율과 지금 환율 차이만으로 연간 학비 부담이 300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아이 하나 미국 유학 보낸 가정에서 환율이 오를 때마다 통장에서 달라진 숫자가 느껴지는 겁니다. 산업계는 더 심각합니다.
석유화학, 철강, 가전업계는 원재료와 물류비를 달러로 냅니다. 업계에서 이걸 비용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유가와 물류비,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요동치는 트리플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단순한 수익성 악화를 넘어 공급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대기업은 환해지 계약을 통해 일부 완충이 가능합니다. 중소협력사는 이 장치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원가가 오르는데 납품 단가는 올리지 못하는 구조. 환율 충격이 마진을 그대로 갉아먹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는 구조를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립도가 낮습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의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이게 전부 달러로 결제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 오르고 이 비용은 전기요금과 난방비, 공장 가동 비용으로 퍼집니다. 제조업체가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제품 원가가 오릅니다. 그 원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으로 내려오는 데까지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생산 자물가가 오른다는 건 3개월에서 6개월 뒤 소비 자물가가 오른다는 선행 신호입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생산 자물가 지수가 9월 이후 넉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이 상황에서 유리한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선업입니다. 배 한 척을 달러로 계약하고 인건비는 원화로 냅니다. 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달러 매출이 원화로 더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조선업이 환전이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달러 자산을 미리 들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예금, 미국 주식, 달러 ETF.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 환산 평가액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수입 원가 상승과 이자 부담을 그대로 받아냅니다. 퇴직을 앞두셨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은 한 가지 더 챙기셔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일부가 국내 주식형 펀드로 운영됩니다. 그 핵심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수출 대기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단기적으로는 올라가지만 미국 관세 압박이 함께 오면 수익성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는 상황에서는 주가 자체도 내려갑니다. 은퇴 자산이 환율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이미 이 구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연금을 빼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내 연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국내 주식 비중이 얼마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뭘 하고 있냐?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두 달 지나면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그 발언 하나에 환율이 잠깐 내려갔습니다. 말 한마디가 시장을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은 다시 1,500원 근처입니다. 정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있습니다.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풀어 환율을 억누르는 직접 개입과 오는 4월 세계 채권 지수 WG, BI 편입으로 외국 채권 자금이 들어오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카드들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외환 개입은 시장이 더 강하면 역부족입니다. WG, BI 편입 자금도 대부분 환해지를 하기 때문에 실제 달러 유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이란 전쟁 정리, 미국 관세 협상 타결, 외국인 자금 귀환,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가능합니다. 그전까지 고환율 구조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봐야 합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먼저 보겠습니다. 좋은 쪽입니다. 이란 전쟁이 협상으로 마무리되고 미국 관세 협상이 타결됩니다.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고 환율이 내려옵니다. 수입 물가 압박이 줄고 대출 금리 상승도 멈춥니다. 나쁜 쪽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통상 압박이 지속됩니다. 고환율이 고착화됩니다. 이자 부담과 수입 원가 상승이 하반기까지 이어집니다. 지금은 나쁜 쪽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당장 전쟁이 끝날 기미도 없고 관세 협상도 진행 중입니다. 이걸 전제로 세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달러 자산 비중입니다. 고환율이 길어질수록 원화 자산만 들고 있는 분들은 실질 구매력이 조용히 깎입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표시, ETF로 일부 분산해두는 게 이 시기 기본적인 방어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환율 불안이 길어지면 시중금리 상승 압박도 계속됩니다. 지금 내 대출이 변동금리라면 고정금리 전환 가능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협상 흐름 모니터링입니다. 이란 종전 신호, 미국 관세 협상 타결 소식, 이런 뉴스가 나오는 순간이 환율 전환점이 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지금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은 1,500원을 공포로만 다룹니다. 그런데 공포가 최고조에 달할 때 시장은 종종 반대 방향을 준비합니다. 2009년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꼭대기를 찍고 내려오는 순간 한국 주식은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협상 국면으로 들어서거나
미국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우대 조건을 따내는 순간 외국인 자금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이 구간을 기회로 만듭니다. 지금은 공포에 팔 때가 아니라 구조를 읽고 기다릴 때입니다. 환율이 오를 때 무너지는 사람과 그 구조를 이해하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6개월 뒤 자산에서 나타납니다. 환율 1,500원이 두렵지 않으려면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준비하는 쪽에 서 계신 겁니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이 채널에서 환율 흐름과 협상 결과를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